2024년 10월의 어느 흐린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미국 뉴저지주 패터슨시 메인스트리트, 잿빛 하늘 아래 60년을 버텨온 작은 식당 한 곳이 있었습니다. 벨루카스 다이너. 1965년 제 할아버지가 손수 간판에 단 그날부터 한자리를 지켜온 우리 가족의 전부였습니다. 그날 저는 텅 빈 매장 한가운데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에는 누런 종이 한 장이 테이프로 빗두루마게 붙어 있었죠. 매물. 한 달 뒤면 이 가게는 더 이상 우리 것이 아니었습니다. 손가락 끝에서 식어버린 커피 한 모금을 삼키는데 갑자기 문에 달린 종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손녀 소피아가 휴대폰을 들고 숨이 차서 뛰어들어왔습니다. 그 아이는 화면을 제 코앞까지 들이미며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한 번만 팔아봐요. 한국 떡볶이. 저는 그저 코웃음을 쳤습니다. 68, 평생을 미트로프와 클램차우더로 채워온 사람한테 쌀로 만든 빨간 떡을? 저는 소녀의 휴대폰을 밀어내며 말했습니다. 얘야, 그런 게 미국에서 팔릴 리 없잖니. 할아버지 마지막 한 달은 조용히 보내자. 그런데 말입니다. 그로부터 정확히 6달이 지난 2025년 봄, 저희 가게 앞에는 새벽 6시부터 100m가 넘는 줄이 늘어섰습니다. 1일 매출 380달러에서 4,200달러로, 평균 손님 나이 70에서 28으로. 뉴욕타임스 기자가 직접 찾아와 기사를 썼고, 손녀가 올린 영상은 일주일 만에 200만 회를 넘겼습니다. 폐업 직전이던 60년, 가게의 4대 승계가 결정된 순간이었습니다. 도대체 그 6달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60년간 외국 음식이라면 고개부터 저었던 이탈리아계. 미국 노인이 왜 한국에서 건너온 빨간 떡 앞에서 두 손을 들었을까요? 그리고 그 작은 빨간 떡 하나가 어떻게 사라질 뻔한 60년 미국 식당 한 곳을 통째로 되살렸을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신다면 한국 음식 하나가 지구 반대편의 한 가족 60년 역사를 어떻게 구해냈는지 그 믿기 힘든 진짜 이야기를 모두 알게 되실 겁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응원해주세요. 제 이름은 프랭크 델루카입니다. 올해 68. 미국 뉴저지주 패터슨시에서 태어났고 단 한 번도 이 도시를 떠나본 적이 없는 사람이죠. 정확히 말하면 1957년 3월 11일 메인스트리트에서 두 블럭 떨어진 작은 산부인과에서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날 아버지는 제 출생 신고서에 사인을 한 그 손으로 곧장 가게로 달려가 점심 장사를 하셨다고 하더군요. 그게 우리 델루카 집안 남자들의 방식이었습니다. 가게가 먼저, 가족은 그 다음, 그리고 자기 자신은 마지막. 저희 가게 이름은 델루카스 다이너. 1965년에 제 할아버지 지오바니 델루카가 손수 간판에 단 60년 된 식당입니다. 할아버지는 1948년 이탈리아 남부 나폴리 근처 작은 마을에서 빈 가방 하나만 들고 뉴욕항에 내렸다고 들었습니다. 영어도 못했고 가진 거라곤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챙겨준 올리브유 한 병이 전부였다죠. 그 한 병으로 시작해서 식당 접시 닦기부터 주방 보조, 요리사, 그리고 마침내 1965년 패터슨 메인스트리트 한 귀퉁이에 자기 이름을 단 가게를 세우기까지 무려 17년이 걸렸습니다. 저는 그 가게의 뒷방 부엌 한 구석에서 자랐습니다.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아버지는 저를 가게로 데려와 키우셨거든요. 다른 또래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야구장에 갈 때 저는 식당 한쪽 구석 작은 의자에 앉아 할아버지가 미트로프 반죽을 치대는 모습을 구경했습니다. 손바닥으로 고기를 누르고 돌리고 다시 누르고, 그 단조로운 동작에는 묘한 박자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가끔 저를 돌아보며 이탈리아어 섞인 영어로 말씀하셨습니다. 프랭크, 음식은 거짓말을 못한다. 손이 한 만큼 맛이 나는 거야. 1985년 할아버지가 72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2대 사장이 되셨습니다. 저는 그때 28. 이미 가게 부주방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998년 4월 아버지가 췌장암 진단을 받고 6개월 만에 세상을 떠나시면서 저는 3대 사장이 됐습니다. 41살이었죠. 그날 이후 27년간 저는 단 하루도 가게를 비운 적이 없습니다. 매일 새벽 5시 출근, 밤 10시 퇴근.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제 결혼식 다음날 아침까지도 저는 이 가게 주방에 있었습니다. 저희 가게 메뉴는 단순합니다. 미트로프, 클램 차우더, 그릴드 치즈 샌드위치, 컨트리 프라이드 스테이크, 그리고 애플파이. 1965년 할아버지가 처음 차린 그날의 메뉴 그대로입니다. 60년 동안 우리가 메뉴를 바꾼 건 딱 3번뿐. 1972년에 콜라 가격을 5센트 올렸고, 1991년에 베이컨 치즈버거를 추가했고, 2008년에 디카페인 커피 옵션을 넣은 게 전부입니다. 그 외에는 한 글자도 한 가지도 손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게 자랑이었습니다. 60년 동안 변하지 않은 맛. 그게 우리 가게의 정체성이고 손님들이 우리를 찾는 이유라고 믿었거든요. 저희 단골들은 정말 오래된 분들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 15분이면 어김없이 나타나시는 헤럴드 할아버지. 1968년부터 우리 가게 카운터 끝자리에 앉아 블랙커피 2잔과 토스트 1조각을 드십니다. 화요일 점심마다 단체로 오시는 패터슨 제향군인의 어르신들. 그분들 평균 연령이 78이셨죠. 금요일 저녁 단골 마샤 부인. 1985년 남편이 돌아가신 뒤로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정각에 혼자 들어와 미트로프 정식을 시키시고 항상 같은 자리, 창가 2번째 부스에 앉으셨습니다. 저는 이분들의 주문을 받지 않고도 외웠습니다. 헤럴드 할아버지가 문을 열고 들어오시면 저는 이미 커피 머신을 켜고 있었죠. 마샤 부인이 오시면 미트로프는 살짝 더 익혀서 그레이비 소스는 따로 작은 종지에 담아냈습니다. 우리는 가족이었습니다. 진짜 피로 이어진 가족 못지않은 그런 사이였죠. 저는 이 손님들이 평생 우리 가게를 떠나지 않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게 변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외국 음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평생 회의적이었습니다. 1980년대 후반 패터슨의 첫 멕시칸 식당이 들어왔을 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깐 유행하다 사라질 거야. 1990년대 중반 일본 스시 가게가 동네에 생겼을 때도 똑같이 말했죠. 미국 사람이 날생선을 먹겠다고? 1년도 못 가. 2000년대에 들어 베트남 쌀국수, 인도 카레, 태국 팟타이 가게가 줄줄이 들어왔을 때도 저는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다 거품이야. 결국 미국 음식으로 돌아온다. 물론 그 가게들 대부분이 지금까지 멀쩡히 영업하고 있다는 사실은 저는 애써 모른 척했습니다. 특히 아시아 음식에 대해서는 더 완고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아시아는 그냥 하나의 큰 덩어리였거든요. 중국, 일본, 한국, 베트남, 태국 다 비슷비슷한 동양 음식이라고 뭉뚱그렸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는 거의 아는 게 없었습니다. 1953년에 6.25 전쟁이 끝났다는 것, 그리고 제 작은아버지 빈센트가 그 전쟁에 미군으로 참전했다는 사실. 그게 제가 한국에 대해 아는 거의 전부였습니다. 작은아버지는 살아생전 가끔 가게에 들러 그 시절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프랭크, 거기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 산이고 들이고 다 무너져 있었지. 아이들이 미군 트럭 뒤를 쫓아오면서 초콜릿 한 조각만 달라고 손을 내미더라. 사람들이 흙바닥에서 잠을 잤어. 그 나라는 다시 일어서기 힘들 거다. 작은아버지는 1995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마지막으로 본 한국은 1953년의 폐허였죠. 그래서 제 머릿속의 한국도 거기서 멈춰 있었습니다. 가난하고 작고 어딘지 모를 변두리 나라. 손녀 소피아가 케이팝을 듣기 시작한 게 아마 2018년쯤이었을 겁니다. 그때 그 아이가 16살이었죠. 어느 일요일 점심, 소피아가 가게에 놀러와서 휴대폰으로 한국 노래를 틀어놓고 있더라고요. 처음 듣는 언어로 부르는 빠른 비트의 노래였습니다. 저는 단번에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얘야, 그런 거 듣지 말고 프랭크 시나트라를 들어. 진짜 음악이라는 게 뭔지 알아야지. 소피아는 입을 삐죽 내밀며 휴대폰을 껐습니다. 그 아이의 표정이 어땠는지 그땐 신경도 안 썼습니다. 2021년에 그 영화가 미국에서 상도 받고 그랬다죠. 한국 영화,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이야기라던가. 소피아가 저한테 같이 보자고 했을 때 저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자막 있는 영화를 어떻게 봐? 미국 영화가 얼마나 많은데. 소녀는 그날 혼자 영화관에 갔습니다. 돌아와서 저녁을 먹는데 2시간 내내 그 영화 이야기를 했죠. 저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습니다. 그저 어림의 취미라고만 여겼거든요. 저는 제 인생이 그렇게 흘러갈 줄 알았습니다. 매일 새벽 5시 출근, 밤 10시 퇴근. 같은 손님들, 같은 메뉴, 같은 미트로프 반죽. 60년을 그렇게 지켜온 가게가 앞으로도 60년을 더 갈 줄 알았습니다. 4대인 소피아한테는 절대 가게를 물려주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 손녀는 대학까지 나왔는데 이런 고된 일을 시킬 수는 없었으니까요. 누군가 다른 사람한테 팔거나 아니면 제가 일을 못하게 되는 그날까지 운영하다가 자연스럽게 문을 닫는 것. 그게 제가 생각한 가게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2024년 봄까지만 해도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가게가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매달 영수증을 정리할 때마다 숫자가 줄어드는 게 보였지만 저는 그저 일시적인 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단골 헤럴드 할아버지가 폐렴으로 입원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마샤 부인의 금요일 자리가 2주 연속 비어있는 걸 봤을 때도 저는 애써 외면했습니다. 그게 시작이라는 걸. 60년 가게의 마지막 카운트다운이 이미 켜졌다는 사실을 저는 정말 끝까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2024년 6월 17일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그날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합니다. 새벽 5시에 가게 문을 열고 평소처럼 커피 머신을 켜고 미트로프 반죽을 시작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7시 15분이 지나도 헤럴드 할아버지가 오시지 않았습니다. 7시 반이 됐는데도, 8시가 됐는데도
카운터 끝자리는 텅 비어 있었죠. 56년 동안 단 한 번도 걸은 적 없는 자리였습니다. 오전 10시쯤 해롤드 할아버지의 따님이 가게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수화기 넘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플랭크 아저씨, 아버지가 어젯밤에 돌아가셨어요. 주무시다가 평온하게요. 마지막으로 드시고 싶다고 하셨던 게 아저씨네 토스트였대요. 저는 수화기를 든 채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주방의 환풍기 소리만 윙윙거렸고 제 귀에는 그 소리가 마치 멀리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처럼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점심 장사를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손님이 2분 다녀가셨는데 한 분께 베이컨을 잊고 빼먹어서 다시 만들어드렸습니다. 27년 동안 그런 실수는 처음이었습니다. 저녁 마감 시간, 저는 텅 빈 카운터 끝자리에 가서 직접 앉아봤습니다. 56년 동안 한 사람이 매일 앉았던 자리에는 가죽 시트가 살짝 달아서 둥글게 패여 있었습니다. 그 흔적 위에 손을 얹는데 손바닥에서 묘한 차가움이 올라왔습니다. 손가락 끝이 자꾸만 떨려서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그대로 굳어 있었습니다. 그 주 금요일 마샤 부인의 자리도 비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 주 금요일도, 그 다음 주도 한 달 뒤에 알게 됐습니다. 마샤 부인은 2달 전부터 요양원에 들어가 계셨고 더 이상 외출이 어려운 상태라는 걸요. 부인이 마지막으로 우리 가게에 오신 날, 저는 평소처럼 그저 다음 주에 봬요 라고 인사했었습니다. 그게 마지막 인사인 줄도 모르고요. 그 사실을 알게 된 날 밤 저는 가게 뒷문에 등을 기대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6월 말에 패터슨 밥 공기는 미지근했는데 등줄기를 따라 차가운 바람이 쉴 새 없이 미끄러져 내려갔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해 여름이 끝나기 전에 우리 가게의 단골 7분이 더 세상을 떠나거나 요양원으로 들어가시거나 자녀들과 함께 다른 주로 이사를 가셨습니다. 화요일마다 단체로 오시던 재향군인의 어르신들의 모임 자체가 7월 말에 해체됐습니다. 회원수가 너무 줄어서 더 이상 모임을 유지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매주 화요일 점심마다 시끌벅적하던 가운데 테이블이 그때부터는 줄곧 비어 있었습니다. 8월 마지막 주 월요일이었습니다. 저는 가게 뒷방에서 회계장부를 펼쳐들었습니다. 평소에는 회계사한테 맡기는 일이었지만 그날따라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거든요. 숫자들을 하나하나 짚어내려가는데 손가락 끝이 자꾸 미끄러졌습니다. 2022년 1일 평균 매출 2,200달러, 2023년 1일 평균 매출 760달러, 2024년 7월 1일 평균 매출 420달러, 그리고 8월 380달러. 60년 만에 처음 보는 숫자였습니다. 지출은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임대료. 우리 가게 건물은 1965년부터 같은 집안 소유였습니다. 원래 주인 할아버지께서 제 할아버지와 친구분이셔서 60년 동안 임대료를 거의 올리지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2년 전 그분이 돌아가시고 손자가 건물을 상속받았습니다. 그 손자가 2022년에 임대료를 한 차례, 2023년에 또 한 차례, 그리고 2024년 초에 다시 한번 올렸습니다. 합쳐서 3년 만에 40% 인상. 거기에 인건비, 식자재비, 전기, 가스비까지 모든 게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저는 계산기를 두드려 봤습니다. 1번, 2번, 3번.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지금 추세라면 길어도 6개월, 빠르면 4개월 안에 우리 가게는 적자를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회계장부를 덮는데 가슴 한복판이 묵직하게 내려앉는 게 느껴졌습니다. 60년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제 손에서 말입니다. 며칠 뒤 저녁, 텔레비전 뉴스에서 미국 전역의 클래식 다이너들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뉴스 화면 속에서 코넬 대학교의 한 호스피탈리티 교수가 인터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전통적인 미국 다이너는 사라지는 추세입니다. 임대료 상승, 인건비 부담, 그리고 무엇보다 세대 교체에 실패한 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평균 손님 연령이 65세 이상인 가게들은 향후 5년 내에 절반 가까이 문을 닫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화면이 바뀌더니 60년 이상 운영된 다이너들이 지난 한 해에만 미국 전역에서 100곳 이상 폐업했다는 자막이 떴습니다. 저는 텔레비전을 끄고 한참을 그 어두운 화면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 가게도 그 100곳 중에 하나가 되는 거구나. 60년의 세월이 그저 통계 숫자 하나로 끝나는 거구나. 그 생각이 머릿속을 빙빙 돌았습니다. 평소에는 잠을 자지 않은 편인데 그날 밤은 새벽 3시까지 천장만 쳐다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천장 모서리의 페인트가 살짝 벗겨진 게 보이더군요. 60년 동안 한 번도 칠을 다시 안 한 천장이었습니다. 9월 첫째 주, 저는 결심했습니다. 가게를 매물로 내놓기로요. 60년, 가게의 끝을 제 손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사실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래도 미적거리다가 빚둬야 하느니 깨끗하게 정리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했죠. 부동산 중개인을 불러 가게를 둘러보게 했습니다. 50대 중반의 중개인은 매장을 한 바퀴 돌더니 별 감흥 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자리는 좋아요. 하지만 다이너 영업으로는 더 이상 안 됩니다.
사겠다는 분은 분명히 다른 업종으로 바꾸실 거예요. 아마도 카페나 아니면 편의점 정도가 될 겁니다. 60년, 가게의 운명은 그렇게 부동산 중개인의 한마디로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가게 유리창에 직접 매물 종이를 붙였습니다. 두꺼운 매직펜으로 판매 중이라고 큼지막하게 쓰고 그 아래에 부동산 사무소 전화번호를 적었습니다. 종이를 유리에 붙이는데 테이프가 자꾸 삐뚤어졌습니다. 손이 떨려서 그랬는지 아니면 마음이 떨려서 그랬는지 그건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가게 매물 공지를 낸 다음 날 아침 둘째 딸 줄리아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소피아한테 말씀 들었어요? 가게 정리하시는 거. 정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다. 줄리아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소피아가 지금 짐을 싸고 있어요. 보스턴에서 패터슨으로 옮기겠대요. 가게를 돕고 싶다고요? 아빠, 그 아이 좀 말려주세요. 저는 소화기를 든 채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3시쯤 가게 문이 벌컥 열리더니 소피아가 캐리어 2개를 끌고 들어왔습니다. 청바지에 노란색 후드티 차림으로 머리는 산발이었고 눈가에는 잠을 못 잔 듯한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캐리어를 가게 한복판에 내려놓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할아버지, 저 가게 도울게요. 보스턴 회사도 정리했어요. 한 달간 인수인계 끝내고 다음 달부터 풀타임으로 일할 거예요. 저는 그날 처음으로 손녀한테 큰 소리를 쳤습니다. 소피아, 정신 차려라. 여긴 망한 가게야. 한 달 뒤면 문을 닫을 가게라고. 너는 대학까지 나왔는데 보스턴에서 좋은 회사 다니다가 왜 이런 가라앉는 배에 올라타려고 하는 거니? 목소리가 너무 커서 마침 길을 지나가던 행인이 유리창 너머로 깜짝짝 놀라 우리 쪽을 쳐다봤습니다. 저는 가슴이 쿵쾅거리는 게 느껴져서 잠시 카운터 모서리를 짚고 숨을 골랐습니다. 소피아는 잠시 입술을 깨물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이 가게에서 자랐어요. 5살 때부터 매주 토요일 여기 와서 할아버지가 미트로프 만드는 거 옆에서 봤어요. 이 가게가 없어지면 저도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 아이의 눈에 천천히 눈물이 차오르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화를 내야 했는데 이상하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가슴 안쪽에서 뭔가가 묵직하게 한번 움직였습니다. 소피아가 가게 한쪽 부스에 풀썩 앉으며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할아버지,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만 시도해봐요. 안 되면 진짜 깨끗하게 정리해요. 그런데 시도도 안 해보고 끝내는 건 우리 가족답지 않잖아요.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 그 말이 머릿속에서 자꾸 메아리 쳤습니다. 60년을 지켜온 가게의 마지막 시도가 도대체 무엇이 될 수 있을까? 그때 저는 정말 짐작조차 못했습니다. 그 한 가지가 지구 반대편에서 건너온 빨갛고 쫄깃한 작은 떡 하나의 줄은 말입니다. 그로부터 정확히 닷새 뒤 2024년 9월 14일 토요일이었습니다. 소피아는 그 닷새 동안 단 한마디도 떡볶이 얘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게에 출근해서 묵묵히 카운터를 닫고 손님을 받고 설거지를 도왔습니다. 저는 손녀가 마음을 접었나 보다 하고 살짝 안심하던 참이었죠. 그런데 그날 아침 소피아가 갑자기 제 앞치마를 벗기면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가게 일찍 닫고 저랑 어디 좀 같이 가요? 점심 먹으러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되물었습니다. 토요일 점심 장사는 어쩌고? 그러자 그 아이가 짧게 답하더군요. 오늘 토요일 점심 손님 2분 다녀가셨어요. 이미요? 그 한마디에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토요일 점심에 손님 2명. 그게 우리 가게의 현실이었습니다. 저는 묵묵히 앞치마를 벗고 60년 된 모자거리에 걸어둔 야구 모자를 눌러섰습니다. 소피아가 가는 곳이 어디든 그날만큼은 따라가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소피아의 낡은 빨간 자동차를 타고 패터슨에서 맨해튼까지 1시간을 달렸습니다. 차창 밖으로 허드슨 강이 가을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평생을 패터슨에서 살았지만 맨해튼은 1년에 2-3번 들어갈까 말까였죠. 그것도 항상 일 때문에 식자재 도매상에 갈 때뿐이었습니다. 손녀가 차를 세운 곳은 맨해튼 32번가. 한국인들이 많이 모여 산다고 해서 한인타운이라고 부르는 동네였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저는 어리둥절해졌습니다. 거리 양쪽으로 한국어 간판이 빼곡하게 줄지어 있었거든요.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네온사인이 대낮인데도 환하게 빛났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가득했는데 절반 이상이 미국 백인이거나 흑인, 라틴계 젊은이들이었습니다. 한국인보다 미국인이 더 많은 한국 거리. 저는 그 광경 자체가 낯설었습니다. 평생 패터슨에서 본 한인은 동네 세탁소 사장님 한 가족이 전부였거든요. 소피아가 저를 끌고 간 곳은 길모퉁이의 한 식당이었습니다. 간판에는 한글로 엽기 떡볶이라고 적혀 있었고 그 아래 영어로 입덕 뉴욕, 엽떡 NY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매장 정면 유리병 너머로 빨간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가게 앞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그 줄이 가게 앞에서 시작해서 옆골목 끝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제가 대충 세어봤는데 50명은 좋게 넘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 미국 식당이라면 점심 손님이 끝나고 한가해야 할 시간에 말입니다. 저는 어이가 없다는 듯 소피아를 돌아봤습니다. 이런 줄까지 서서 무슨 음식을 먹는다고? 우리 그냥 옆에 햄버거 가게 가자. 소피아는 제 팔을 꽉 잡고 줄맨 뒤에 가서 섰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하루만 제 말 들어주시기로 했잖아요. 저는 한숨을 푹 쉬고 그 줄에 함께 섰습니다. 줄 앞쪽 사람들을 살펴봤습니다. 내긴 대학생 커플, 흑인 여성 친구들 셋, 라틴계 남자친구들 넷. 어디에도 한국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한국 음식을 먹겠다고 토요일 오후에 1시간씩 줄을 선다?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옆에 서 있던 백인 여성이 휴대폰으로 친구한테 전화를 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이 3번째야. 저번 주에 먹고 일주일 내내 그 맛이 생각났어. 진짜 이건 한 번 먹으면 못 끊어. 친구한테 그렇게 말하더군요. 저는 1시간 반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슬슬 저려오기 시작했죠. 60년 식당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우리 가게 앞에 이렇게 줄을 서주기를 얼마나 바랐던가. 그 생각이 자꾸만 머릿속을 어지럽혔습니다. 마침내 우리 차례가 됐습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서는데 매콤한 냄새가 코끝을 확 찔렀습니다. 60년간 미트로프와 베이컨 굽는 냄새만 맡아온 제 코에는 정말 낯선 향이었습니다. 매콤한데 동시에 달콤한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묵직한 향신료 냄새도 섞여 있었습니다. 종업원이 우리를 4인용 테이블로 안내했습니다. 옆자리에는 백인 여성 2명이 앉아서 떡볶이를 먹고 있었는데 두 사람 다 얼굴이 새빨갰습니다. 한 명은 휴지로 자꾸 코를 풀고 다른 한 명은 눈물을 흘리면서도 계속 떡을 입에 넣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둘이 동시에 외치는 거예요. 이거 미쳤어. 너무 맛있어. 어떻게 이런 맛이 있을 수 있지?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솔직히 좀 무서웠습니다. 매워서 눈물까지 흘리는데 왜 계속 먹는 거지? 저게 정상인가? 소피아가 메뉴판을 펴서 저한테 보여줬습니다. 맨 위에 오리지널 떡볶이, 로제 떡볶이, 짜장 떡볶이, 카레 떡볶이 같은 이름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소피아는 망설임 없이 오리지널 떡볶이 보통 맛과 로제 떡볶이를 주문했습니다. 종업원이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처음이시면 보통 맛도 좀 매울 수 있어요. 순한 맛으로 시작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저는 자존심에 발끈해서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보통 맛으로. 20분쯤 기다렸을까? 빨간 양념에 푹 잠긴 큰 접시 2개가 우리 테이블에 도착했습니다. 첫 번째 접시는 새빨간 양념에 하얗고 길쭉한 떡, 갈색 어묵, 노란 라면 면발이 함께 들어있었습니다. 두 번째 접시는 분홍빛 크림 소스에 같은 모양의 떡이 들어있었고요. 양념에서 모락모락 김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60년 동안 한 번도 먹어본 적 없는 음식이었거든요. 그저 빨간 양념을 보는 것만으로도 위장이 미리 놀라는 기분이었습니다. 소피아가 먼저 한 점을 집어서 입에 넣었습니다. 그 아이의 얼굴이 환하게 펴졌습니다. 할아버지, 진짜 맛있어요. 한 번만 드셔보세요. 저는 깊게 한숨을 한 번 쉬고 젓가락 대신 포크로 떡 한 점을 찔러 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60년 동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일이 제 입안에서 벌어졌습니다. 첫 번째 충격은 매운맛이었습니다. 혀끝이 따끔하게 쏘이는 매운맛이 아니라 입안 전체가 천천히 데워지는 묵직한 매운맛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매운맛 바로 뒤에 단맛이 따라왔습니다. 설탕처럼 단순한 단맛이 아니라 뭔가 깊고 복합적인 단맛. 그리고 그 다음에 짠맛과 감칠맛이 차례로 올라왔습니다. 한 입에 4가지 맛이 차례로 펼쳐지는 느낌. 평생을 통틀어 처음 겪는 경험이었습니다. 두 번째 충격은 떡의 식감이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가 만들어주시던 이탈리아 뇨끼. 감자로 만든 작고 쫄깃한 그 파스타 말입니다. 한국 떡의 첫 식감이 그 뇨끼와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씹을수록 완전히 달랐습니다. 뇨끼는 씹으면 부서지듯이 풀어지는데 이 떡은 씹을수록 쫄깃하게 늘어나면서 입안에 감겼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식감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쌀로 만든 거란 말인가? 저는 두 번째 떡을 입에 넣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옆자리 여성들이 매워서 울던 이유를 그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매운데 손이 자꾸 떡을 향해 갔습니다. 이마에서 땀이 한 방울씩 맺히기 시작했는데 저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릇이 점점 비어갔습니다. 절반쯤 먹었을 때 저는 잠시 포크를 내려놓고 물을 들이켰습니다. 입천장이 얼얼하고 혀가 살짝 마비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얼얼함이 기분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음 한 입을 또 기다리게 만들었습니다. 소피아가 옆에서 조용히 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었지만 굳이 말은 걸지 않더군요. 저는 묵묵히 떡볶이를 계속 먹었습니다. 30분 만에 2접시를 거의 다 비웠습니다. 마지막 떡 한 점을 입에 넣고 천천히 씹는데
가슴 한복판이 묘하게 따뜻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매운 음식을 먹어서 몸이 따뜻해진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 그땐 알 수 없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소피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어땠어요? 저는 입을 열려고 했는데 막상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60년 동안 별의별 음식을 다 만들고 다 먹어봤습니다. 프랑스 요리, 이탈리아 요리, 멕시코 요리, 일본 요리. 그런데 이건 어느 카테고리에도 들어가지 않는 음식이었습니다. 매운 음식이라고 하기엔 너무 깊고 단 음식이라고 하기엔 너무 매웠습니다. 파스타라고 하기엔 식감이 완전히 다르고 그렇다고 다른 무엇이라고 부를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거 도대체 뭐지? 제 입에서 나온 첫 마디였습니다. 소피아가 살짝 웃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60년 넘게 매일 먹는 음식이에요, 할아버지. 그쪽 분식집에서는 한 그릇에 3,500원, 그러니까 미국 돈으로 2달러 50센트도 하네요. 학생들이 학교 끝나고 사 먹는 간식이에요. 저는 그 말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학생들이 사 먹는 간식. 그런 음식이 미국 맨해튼 한복판에서 1시간 반씩 줄을 세우면서 1인분에 18달러를 받고 있다고요? 가게에서 나와 길을 걷는데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소피아도 굳이 제 입을 열게 하려고 하지 않더군요. 차에 올라타서 패터슨으로 돌아오는 1시간 내내 저는 창밖만 보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자꾸만 그 떡의 식감, 그 양념의 깊이, 그 매운맛 뒤에 따라오던 단맛이 되살아났습니다. 입천장이 아직도 살짝 얼얼했지만 신기하게도 그 얼얼함이 기분 나쁘지 않았습니다. 가게에 돌아와 문을 잠그고 저는 곧장 위층 살림집으로 올라갔습니다. 침대에 누웠는데 그날 밤 잠을 잘 못 잤습니다. 자정이 넘었을 때 한 번, 새벽 2시에 한 번, 새벽 4시에 다시 한 번. 눈을 뜰 때마다 그 매콤하고 달콤한 빨간 양념의 맛이 입안에서 되살아났습니다. 60년 평생 음식 때문에 잠을 설친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결국 일어나 가게로 내려갔습니다. 평소처럼 미트로프 반죽을 시작하려는데 손이 자꾸 멈췄습니다. 머릿속에는 어제 먹은 그 빨간 떡만 가득했습니다. 그날 아침 첫 손님이 왔을 때 저는 처음으로 미트로프 반죽을 망쳤습니다. 27년 만에 두 번째 실수였습니다. 손님이 떠난 뒤 카운터에 앉아서 저는 혼자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게 도대체 뭐였지?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그 한 끼가 우리 가족 60년 역사를 통째로 뒤집어 놓을 시작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날 이후 일주일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저도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분명한 건 제가 매일 가게 마감 시간이 되면 소피아한테 같은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집을 알려줄 거니? 제 입에서 그 말이 처음 나온 순간 손녀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 아이는 활짝 웃으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저는 손녀를 따라 뉴욕과 뉴저지 일대의 한국 음식점 7곳을 차례로 다녔습니다. 월요일 저녁에는 맨해튼 30원가의 다른 떡볶이 전문점, 화요일에는 퀸즈 플러싱의 마녀 떡볶이. 그곳은 손님이 직접 떡과 어묵을 골라서 테이블에서 끓여 먹는 곳이었습니다. 수요일에는 뉴저지 포트리의 작은 분식집에서 짜장 떡볶이를 처음 먹어봤습니다. 검은색 양념에 떡이 잠긴 모양새가 어색했지만 한 입 넣자마자 저는 또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목요일에는 로제 떡볶이만 전문으로 하는 가게. 토마토와 크림과 매운 양념이 어우러진 그 분홍빛 소스는 이탈리아인의 자존심을 살짝 건드리는 맛이었습니다. 토마토 크림 소스는 이탈리아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해온 제 60년 신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거든요. 금요일에는 카레 떡볶이, 토요일에는 크림 떡볶이, 그리고 일요일에는 다시 첫날의 그 매운 오리지널 떡볶이를 먹으러 갔습니다. 같은 떡인데 양념이 바뀌면 완전히 다른 음식이 됐습니다. 매운맛, 짜장, 로제, 크림, 카레, 짜파게티, 떡볶이, 마라 떡볶이. 그렇게 다양한 변주가 가능한 음식을 저는 평생 본 적이 없었습니다. 미트로프는 60년간 미트로프였습니다. 미트로프에 토마토 소스를 부어도 미트로프, 그레이비를 부어도 미트로프. 그런데 떡볶이는 양념이 바뀔 때마다 완전히 새로운 음식이 됐습니다. 그 유연함에 저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요일 밤 모든 식당을 다 돌고 집으로 돌아온 저는 거실 소파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정확히 7가지 떡볶이를 먹었습니다. 떡 1kg은 좋게 먹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또 먹고 싶었습니다. 60년, 평생 한 가지 음식에 이렇게 빠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만든 미트로프도 일주일 내내 먹으면 질리는데 떡볶이는 일주일을 매일 먹어도 다음 날이 또 기대됐습니다. 월요일 아침 소피아가 노트북을 들고 가게로 내려왔습니다. 그 아이가 노트북을 카운터에 펼치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진짜 중요한 거 보여드릴게요. 한국 음식이 미국에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저는 처음에는 시큰둥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음식이야 맛있으면 그만이지 무슨 시장 자료까지 봐야 하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소피아가 화면을 넘기면서 보여준 숫자들에 저는 정말 자세가 굳었습니다. 첫 번째 숫자. 미국에서 한국 떡볶이 매출이 1년 만에 450% 증가했다. 한국 식품기업 오푸드의 미국 떡 판매 부서 자료였습니다. 1년 전 100을 팔았다면 지금은 550을 판다는 뜻이었습니다. 두 번째 숫자. 2024년 한국이 미국으로 수출한 떡류만 3,400만 달러. 하나로 약 477억 원. 그 가게 옆에 있는 떡공장 하나로는 절대 감당이 안 되는 수치였습니다. 세 번째 숫자. 한국이 2024년 한 해 동안 전 세계로 수출한 농식품 총액이 130억 3천만 달러. 하나로 약 19조 원. 그 중에서 미국이 단일 국가로는 최대 시장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자꾸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숫자가 잘못 보이는 게 아닌가 싶었거든요. 작은아버지 빈센트가 70년 전 페어에서 봤다던 그 나라가 지금 미국에 130억 달러어치 음식을 팔고 있다는 게 도저히 머리에 안 들어왔습니다. 19조 원. 그 돈이면 패터슨의 우리 가게 같은 다이너를 한 5만 개는 차릴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저는 안경을 벗고 콧등을 한참 동안 손가락으로 누르고 있었습니다. 머리 한쪽이 욱신거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소피아가 다른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이번엔 아마존이라는 미국 최대 온라인 쇼핑몰의 데이터였습니다. 아마존 떡 카테고리에서 한국 떡볶이가 미국 전통 스낵들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자료였습니다. 한국 떡볶이가 미국 감자칩이나 프레첼을 제치고 1등을 한다고요? 저는 그 사실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작은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뭐라고 하셨을까? 평생 미국 밀가루와 미국 옥수수가 세계 최고라고 믿었던 그분의 세계관이 무너지는 광경이었습니다. 소피아가 또 다른 자료를 꺼냈습니다. 미국 최대 슈퍼마켓 체인 코스트코. 그곳에 한국 떡볶이가 입점해서 매주 수만 개씩 팔린다고 했습니다. 월마트에도 작년 11월부터 한국 떡볶이가 들어갔다더군요. 미국 사람들이 한국 떡볶이를 마치 우리가 시리얼이나 라면을 사듯 그렇게 평범한 일상 식료품으로 사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게 안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머릿속이 어지러웠습니다. 60년 동안 제가 보고 들어온 미국의 모습과 지금 화면 속 미국의 모습이 너무 달라서요. 소피아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자료를 더 보여줬습니다. 2024년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출판부가 발간한 영어 사전에 떡볶이라는 한국어 단어가 새로 등재됐다는 기사였습니다. 단어 그대로 떡볶이. 영어로 번역되지도 않고 한국말 그대로 사전에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양손을 카운터 위에 천천히 펼쳤습니다. 손바닥이 어쩐지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60년 평생 한국어 단어를 영어 사전에서 본 건 단 하나, 김치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떡볶이까지요. 소피아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게 있어요. 떡볶이의 역사요. 그 아이가 한국 음식 역사책에서 발췌한 글을 영어로 번역해 보여줬습니다. 떡볶이의 기원은 1800년대 조선왕조 후기 궁중요리. 원래는 간장 양념에 떡과 고기와 채소를 넣고 볶은 고급 음식이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200년 가까운 역사를 가진 음식. 우리 이탈리아 파스타가 13세기부터 본격적으로 먹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저는 어렸을 때부터 배웠습니다. 600년 가까운 역사. 그런데 한국의 떡 자체는 무려 2000년이 넘는 역사가 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글을 2번, 3번 다시 읽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한국 음식을 그저 최근에 갑자기 유행하기 시작한 새 것이라고만 생각해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이탈리아 파스타보다 훨씬 더 오래된 역사를 가진 음식이었습니다. 작은아버지가 70년 전에 본 페어는 그 2000년 역사 중에서 단 7년의 전쟁 흔적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7년을 한국의 전부라고 믿고 70년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가슴 한복판이 묵직하게 한번 출렁였습니다. 저는 60년 식당 사장으로서 음식을 가장 잘한다고 자부해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한 나라의 음식 역사를 단 한 줄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부끄러움이 천천히 등줄기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손녀한테 처음으로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소피아, 한국이 그렇게 큰 음식 강국이 됐단 말이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소피아는 그 질문을 한참 동안 곱씹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 그건 단순히 음식 한 가지가 잘 팔리는 게 아니에요. 한국이라는 나라 전체가 30년 동안 엄청나게 바뀐 거예요. 영화, 음악, 드라마, 화장품, 자동차, 휴대폰, 그리고 음식. 우리가 알고 있던 작은아버지 시절의 한국은 더 이상 어디에도 없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가게 창밖을 한참 동안 내다봤습니다. 패터슨 메인스트리트의 가을 저녁 풍경. 노란 가로등 불빛이 길 위에 천천히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저는 잠시 미트로프 반죽을 멈췄습니다. 대신 부엌 한쪽 작은 책상에 노트북을 가져다 놓고 매일 점심 손님이 끝나면 한국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역사, 한국의 음식, 한국의 경제. 한국이라는 나라가 1953년 폐허에서 어떻게 일어났는지, 어떻게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 되는지, 어떻게 자기 나라 음식을 미국 슈퍼마켓에 들여놓을 만큼 자신감을 갖게 됐는지를요. 검색할수록 제 머릿속에 한국 지도가 새로 그려졌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한국이 2024년에 미국으로 수출한 라면 한 품목만 따져도 무려 1조 5천억 원에 가까운 금액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라면. 우리 어렸을 때 가난한 학생들이나 먹는 음식이라고 무시하던 그 라면이 미국 시장에서만 매년 10억 달러 이상 팔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 앞에 앉은 채로 한참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손가락 끝에서 마우스가 미끄러져 책상에 2번 부딪혔습니다. 목요일 저녁 저는 가게를 일찍 닫고 위층 살림집으로 올라갔습니다. 거실 한쪽 벽장에서 오래된 사진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작은아버지 빈센트의 군 시절 사진첩이었습니다. 흑백 사진 속에서 20살의 작은아버지가 군복을 입고 한국 어딘가의 진흙길에 서 있었습니다. 사진 옆에는 작은 아이 하나가 맨발로 작은아버지의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옷이 다해진 그 아이는 카메라를 향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작은아버지의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1953년 8월 한국 서울 근교. 이 아이의 이름은 모른다. 부디 잘 살아남기를. 저는 그 사진을 한참 동안 들여다봤습니다. 1953년 그 진흙길에 서 있던 그 아이. 그 아이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살아있다면 75살이 넘었을 그 아이의 손자나 손녀가 어쩌면 지금 한국에서 떡볶이 공장 사장이거나 떡볶이 식당을 운영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아이의 손에서 떡 한 점이 미국 슈퍼마켓 진열대까지 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에요. 작은아버지가 70년 전 한 끼라도 더 먹이고 싶어 했던 그 아이의 후손이 지금은 미국 사람들 식탁에 음식을 올리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 한복판에서 뭔가가 천천히 차오르는 게 느껴졌습니다. 눈가가 살짝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사진첩을 그대로 둔 채 한참 동안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자려고 누웠는데 천장이 자꾸만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60년간 굳어있던 제 머릿속의 한국 지도가 그날 밤 완전히 새로 그려졌습니다. 작은아버지 시절의 폐허 한국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떡볶이를 만드는 새로운 한국이 천천히 자리 잡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가게로 내려가는데 저는 처음으로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미트로프 반죽만으로는 안 됐습니다. 60년 가게의 마지막 시도. 손녀가 말한 그 한 가지 시도가 이제 무엇이어야 할지 저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날 점심 장사를 끝내고 저는 소피아를 가게 뒷방으로 불렀습니다. 그 아이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소피아, 우리 가게 메뉴에 떡볶이를 넣자. 진짜 한국 떡으로, 진짜 한국 얌얌으로. 손녀의 눈이 천천히 동그래졌습니다. 그리고 그 동그란 눈에 눈물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가 입술을 살짝 떨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할아버지, 진심이세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60년 식당의 운명이 그 한 번의 끄덕임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손녀가 카운터를 돌아와 저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그 작은 어깨가 가늘게 떨리는 게 제 팔에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가지 조건을 걸었습니다. 단, 진짜여야 한다. 미국식으로 적당히 흉내낸 가짜 떡볶이는 안 돼. 진짜 한국 떡, 진짜 한국 양념. 그래야 60년 가게 이름에 부끄럽지 않다. 소피아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그러려면 우리가 진짜 한국인 장인을 찾아가야 해요. 떡공장 직접 운영하는 분이요? 저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패터슨 외곽 한인거리에 있다는 작은 떡공장 하나의 주소를 받아 적었습니다. 민순의 떡방앗간, 사장 김민수. 다음날 새벽, 저는 평생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길로 차를 몰았습니다. 60년, 식당 사장이 처음으로 자기 가게 식자재를 한국인 장인의 손에 맡기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의 끝에 어떤 사람이 기다리고 있을지 그땐 정말 짐작조차 못했습니다. 제 인생을 가장 깊이 흔들어 놓으란 사람이 그 작은 공장 안에서 새벽 떡을 빚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2024년 10월 8일 새벽 4시 반이었습니다. 가을 새벽 공기가 차가워서 차에 시동을 거는 손끝이 살짝 곱았습니다. 저는 운전대를 잡고 패터슨 외곽을 향해 천천히 차를 몰았습니다. 소피아한테 받아 적은 주소는 메인 스트리트에서 차로 12분 거리. 패터슨 동쪽 끝에 오래된 산업단지 한 구석이었습니다. 그 동네는 60년간 패터슨에서 살아온 저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공장들이 줄지어 있고 가로등도 띄엄띄엄. 새벽엔 거의 인적이 없는 동네였거든요. 내비게이션이 안내한 곳은 잿빛 벽돌 건물 한 채였습니다. 정면에 작은 한글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민순의 떡방앗간. 그 아래 영어로 민수 떡 팩토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간판은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고 글자 아래 모서리에는 새벽 거미줄이 살짝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려 잠시 그 간판을 올려다봤습니다. 60년, 가게 사장이 처음으로 다른 사장의 가게 문을 두드리러 온 새벽이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묵직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후 철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안에서 40줄의 한국 남자가 흰 앞치마를 두르고 저를 마주봤습니다. 키는 저보다 한 뼘 정도 작고 어깨가 단단해 보였습니다. 얼굴은 깡마른 편이었고 이마와 눈가에 깊은 주름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위아래로 한번 훑어보고는 짧게 영어로 인사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발음은 어색했지만 목소리는 차분하고 깊었습니다. 저는 명함을 한 장 건넸습니다. 델루카스 다이너의 프랭크 델루카입니다. 메인스트리트에서 60년 식당을 합니다. 떡볶이 메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진짜 한국 떡과 양념이 필요합니다. 김민수 사장은 제 명함을 잠시 들여다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오세요. 마침 첫 가래떡을 뺄 시간이에요. 그가 한 발 옆으로 비켜서며 안으로 길을 열어줬습니다. 공장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따뜻한 김과 함께 구수한 쌀 냄새가 확 밀려왔습니다. 60년 평생 한 번도 맡아본 적 없는 종류의 향이었습니다. 미트로프와 베이컨 냄새와는 완전히 다른 뭔가 정직하고 단순한 곡식의 냄새. 그 냄새 안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묘하게 차분해졌습니다. 공장 안은 생각보다 좁았습니다. 한쪽 벽에 거대한 스테인리스 기계가 한 대, 그 옆에 쌀가루가 가득 담긴 자루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반대편에는 갓 뽑아낸 길쭉한 흰 가래떡들이 긴 작업대 위에서 싣고 있었습니다. 김민수 사장이 작업대 앞에 서서 가래떡 하나를 손으로 집어들었습니다. 그의 손이 제 시야에 들어온 순간 저는 잠시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손은 43세 남자 손이 아니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다 굳은 살이 두텁게 박혀 있었고 손등에는 화상 자국이 7군데, 칼에 베인 듯한 흉터가 3군데. 손바닥은 가운데가 노랗게 변색되어 있었고 손톱은 짧게 깎여 있었지만 끝부분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60년간 미트로프 반죽을 해온 제 손도 거치지만 김민수의 손은 그보다 2배는 거친 손이었습니다. 저는 그 손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김민수 사장이 가래떡을 한쪽에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떡 만든 지 15년, 미국에서 이 공장 차린 지 12년 됐어요. 매일 새벽 2시 반에 일어나서 떡을 빚습니다. 저는 그 한마디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새벽 2시 반. 제가 평생 가장 일찍 일어나 본 시간은 새벽 4시였습니다. 그것도 큰 명절이나 부활절 같은 특별한 날에만요. 그런데 김민수 사장은 12년 동안 매일 새벽 2시 반에 일어났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옆방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작은 사무실이었습니다. 책상 위에 가족 사진이 한 장 세워져 있었습니다. 한국 여성과 10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함께 찍은 사진. 김민수 사장이 사진을 보며 짧게 말했습니다. 아내하고 딸이에요. 딸은 작년에 미국 고등학교에 입학했어요. 저는 그 사진을 한참 동안 들여다봤습니다. 사진 속 부인의 얼굴에도 묘한 피로가 깔려 있었지만 딸을 안고 있는 그 손은 따뜻해 보였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수 씨는 한국에서 어떻게 미국까지 오셨습니까? 그는 잠시 책상 위 빈 컵을 만지작거리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30년 전, 그러니까 1996년에 부산에서 떡 만드는 일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가난한 집안이었고 학교는 중학교까지밖에 못 나왔어요. 떡집 사장님 밑에서 9년간 새벽마다 떡을 빚었습니다. 2012년에 아내랑 결혼하면서 미국으로 건너왔어요. 처음 5년은 뉴저지 한인 떡집들 옮겨 다니면서 일했고 2017년에 작은 가게 하나 빌려서 이 공장을 차렸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손바닥을 한번 펴보였습니다. 이 손은요, 미국에 와서 더 많이 망가졌어요. 한국에서는 그래도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모든 걸 혼자 해야 했거든요. 새벽 2시 반 일어나서 떡 빚고 낮에 배달하고 저녁에 다시 양념 만들고 밤 11시쯤 잠들었습니다. 그렇게 12년. 저는 그의 손과 그의 얼굴을 번갈아 봤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60년 전 어느 사진 한 장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1965년 우리 가게가 처음 문을 연 그날, 할아버지 지오바니 델루카가 가게 앞에서 찍은 흑백 사진. 그 사진 속 할아버지의 손도 똑같았습니다. 마디마다 굳은 살, 손등에 화상 자국, 노랗게 변색된 손바닥. 1948년 빈 가방 하나로 뉴욕항에 내려 17년간 식당 접시 닦기부터 시작해서 자기 이름을 단 가게를 차린 그 손. 김민수의 손과 할아버지의 손이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천천히 겹쳤습니다. 가슴 한복판이 묵직하게 한번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김민수 사장이 어색해진 분위기를 풀려고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차 한 잔 드릴게요. 한국 보리차예요. 그가 작은 전기주전자에 물을 부으러 가는 사이 저는 사무실 벽에 걸린 액자 하나를 봤습니다. 작은 액자 안에 한글로 적힌 짧은 문장이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어를 못 읽으니까 옆에 영어로 번역된 작은 글씨를 더듬더듬 읽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음식을 만들자. 김민수 사장이 보리차 2잔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저는 액자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저 말은 누가 쓴 겁니까? 그가 잠시 액자를 올려다보고 답했습니다. 제 한국 스승님이 1996년에 저한테 써주신 말씀이에요. 떡은 그냥 간식이 아니라고, 사람을 살리는 음식이라고. 한국에서 떡은 결혼식, 돌잔치, 명절, 제사,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한 끼 때울 때까지 사람의 인생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는 음식이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보리차를 한 모금 입에 머금었습니다. 따뜻하고 구수한 맛이 입안에 천천히 퍼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미수 씨, 사실 저는 한국에 대해 거의 아는 게 없습니다. 우리 작은아버지가 1953년 6.25 전쟁에 미군으로 참전하셨던 게 제가 들어본 한국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작은아버지는 항상 한국이 폐허였다고만 말씀하셨어요. 그분 머릿속의 한국은 평생 폐허 그대로였습니다. 김민수 사장은 보리차잔을 2손으로 감싸쥐고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답했습니다. 프랭크 사장님, 제 할아버지께서 그 전쟁 때 부산까지 피난 가셨어요. 가족 중에 2분을 잃으셨고요. 그 폐허 위에서 제 아버지가 자랐고 그 아버지의 아들인 제가 지금 미국에서 이 떡공장을 하고 있습니다. 가슴 안쪽에서 뭔가가 천천히 출렁였습니다. 그의 할아버지가 폐허에서 겨우 살아남은 그 시절, 제 작은아버지는 미군 군복을 입고 그 폐허 한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땅, 바른 인생. 70년의 세월이 흘러 그 2사람의 손자와 조카가 이 작은 사무실에 마주 앉아 보리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안경을 벗고 콧등을 가만히 손가락으로 눌렀습니다. 안경 너머가 흐릿하게 번지는 것 같아서요. 김민수 사장이 잠시 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프랭크 사장님, 떡볶이 양념 만드는 거 보여드릴게요. 진짜 한국식으로요. 그는 저를 데리고 공장 안쪽 작은 부엌으로 갔습니다. 큰 양은 냄비를 꺼내더니 그 안에 한국 고추장 2큰술, 고춧가루 1큰술, 간장 반 큰술, 설탕 2큰술, 다진 마늘 1작은술을 차례로 넣었습니다. 프랭크 사장님, 떡볶이 양념의 핵심은 고추장이에요. 그런데 그냥 고추장이 아니라 한국 전라도에서 3년 발효한 고추장이 제일 맛있어요. 우리 공장 양념은 그 고추장을 한국에서 직접 들여와서 만들어요. 그는 양념을 천천히 휘저으면서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한 가지 음식이 인기를 끌려면 그 음식 뒤에 수십, 수백 가지 재료와 사람들의 손이 함께 들어가야 해요. 떡 하나가 미국 식탁에 오르기까지는 한국 농부들이 키운 쌀, 고추장 만드는 장인들, 그 고추장을 발효시키는 항아리 만드는 도공들, 그걸 운반하는 수출회사 직원들, 그리고 저처럼 미국에서 떡 빚는 사람들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손이 다 들어가요. 저는 그 양념이 천천히 끓어오르는 모습을 보면서 60년 전 우리 가게가 처음 문을 열던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할아버지 혼자만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같이 배 타고 건너온 동양 친구들, 첫 식자재를 외상으로 대주신 도매상 사장님, 1965년 개업 첫날 첫 손님으로 와주신 옆가게 아저씨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손이 들어가서 우리 가게가 60년을 이어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손들을 잊고 살았습니다. 60년이 마치 저 혼자의 힘인 양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김민수 사장이 양념 한 숟가락을 떠서 작은 그릇에 담아 저한테 내밀었습니다. 맛 한번 보세요. 맛 만든 거예요. 저는 숟가락을 받아들어 천천히 입에 넣었습니다. 그날 처음 맛본 양념의 깊이가 입안에 천천히 퍼졌습니다. 매운맛, 단맛, 짠맛, 그리고 마지막에 따라오는 묵직한 감칠맛. 그 모든 게 한 숟가락 안에 다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양념 한 숟가락 안에 수십 명의 한국인들의 손이 다 녹아있는 맛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김민수 사장을 똑바로 쳐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 씨, 당신 손을 보니 우리 할아버지 손이 떠올랐어요. 1948년 이탈리아에서 빈 가방 하나로 뉴욕에 건너오신 그 할아버지요. 17년을 식당에서 굴러서 1965년에야 자기 이름 단 가게를 차린 그분이요. 결국 우리는 같은 이야기였네요. 음식 하나로 가족을 지킨 이민자의 이야기. 김민수 사장이 잠시 양은 냄비 손잡이를 꽉 쥐었습니다. 그의 손등에 푸른 핏줄이 한번 도드라졌습니다. 그가 조용히 답했습니다. 프랭크 사장님 할아버지나 저나 우리 아버지나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가족을 먹이려고, 자기보다 어린 세대들한테 더 나은 인생을 물려주려고 새벽마다 일어나 손이 망가지도록 일한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 손에서 나온 음식은 절대 거짓말을 못해요. 사람을 살리는 음식이에요. 가슴 안쪽에서 뜨거운 게 천천히 차올랐습니다. 60년 평생 가게 안에서 한 번도 흘리지 않았던 눈물이 그 새벽 낯선 한국인 떡공장 사무실에서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저 안경 뒤로 눈을 가리고 잠시 말없이 있었습니다. 김민수 사장은 저를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보리차 한 잔을 더 따라주며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6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 제 마음을 말없이 알아주는 느낌이었습니다. 한참 후에 저는 안경을 닦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 씨, 우리 가게에 떡 공급 좀 해주시겠습니까? 양념도요. 진짜 한국식 그대로. 김민수 사장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프랭크 사장님이 그렇게 진심으로 한국 음식을 받아들이시는데 제가 안 도와드릴 수가 없죠. 매일 새벽 5시에 갓 뽑은 떡을 직접 가져다 드릴게요. 12년간 미국에서 떡 만들면서 이렇게 진심으로 한국 떡을 사주시겠다는 미국 사장님은 프랭크 사장님이 처음이에요. 그 새벽 5시 반, 저는 김민수 사장과 굳은 악수를 했습니다. 그의 거친 손바닥과 제 거친 손바닥이 마주 닿는 그 감촉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합니다. 두 이민자의 손이 70년 전 폐허였던 땅과 60년 전 빈손이었던 항구를 거쳐 마침내 2024년 뉴저지 패터슨의 한 새벽 공장 안에서 만난 순간이었습니다. 공장 밖으로 나오는데 동쪽 하늘이 천천히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차에 시동을 걸고 가게로 돌아가는 게 저는 운전대를 잡은 손이 자꾸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추워서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60년, 가게의 진짜 새로운 출발이 그 새벽 5시 반에 시작됐기 때문이었습니다. 가게에 도착해서 미트로프 반죽을 시작하는데 그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2배 더 정성껏 반죽을 치댔습니다. 60년 가게의 미트로프 옆에 곧 한국 떡볶이가 함께 놓일 것이었습니다. 두 이민자의 영혼이 한 접시 안에서 만나는 60년 만에 새 메뉴가요. 그로부터 정확히 6개월 뒤 2025년 4월 12일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날 새벽 5시 반, 저는 평소처럼 가게 셔터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가게 앞에 이미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거든요. 그것도 1명, 2명이 아니라 30명 가까운 손님들이요. 대부분 20대, 30대 젊은이들이었습니다. 몇몇은 손에 휴대폰을 들고 줄 선 모습을 찍고 있었습니다. 저는 셔터를 올린 손을 잠시 멈추고 그 줄의 끝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그 사이 한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2025년 3월 초 어느 평일 점심에 30대 동양계 남자 한 분이 가게에 들어와 코리안 떡볶이 미트로프를 시켰습니다. 매콤한 떡볶이 양념에 우리 가게 60년, 미트로프를 함께 곁들인 우리 가게만의 새 메뉴였습니다. 그분이 식사 내내 노트북에 뭔가 적으시더니 식사가 끝나고 카운터로 와서 명함을 내미셨습니다. 뉴욕타임스 푸드 섹션의 마이클 첸 기자였습니다. 프랭크 사장님, 이 가게 이야기를 기사로 쓰고 싶습니다. 일주일 뒤 뉴욕타임스 1호판에 60년 이탈리안 다이너의 한국 떡볶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큰 사진과 함께 실렸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가게 앞 줄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가게를 열고 안으로 들어서는데 소피아가 이미 주방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김민수 사장이 새벽 5시 정가게에 배달해 주신 갓 뽑은 가래떡을 큰 양푼에 옮기고 있었습니다. 소녀의 손놀림이 6개월 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김민수 사장한테 2달간 직접 배운 한국식 떡볶이 조리법을 그 아이는 이미 자기 손에 다 새겨 넣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23살 손녀가 4대 사장으로 우리 가게에 자리 잡은 모습이요. 그날 하루 매출은 $4,200, 손님은 180명. 6개월 전 $380, 22명이었던 가게가 11배의 매출, 8배의 손님을 받는 가게가 됐습니다. 평균 손님 연령은 70에서 28으로 내려왔습니다. 직원도 3명에서 12명으로 늘었습니다. 김민수 사장의 떡공자는 우리 가게 한 곳에 납품하는 양만 6개월 전에 7배가 됐습니다. 김민수 사장은 작년 말에 직원 2명을 새로 뽑았고 올해 봄에는 공장 옆 창고를 빌려 작업 공간을 2배로 늘렸습니다. 저녁 마감 시간이 가까워질 무렵 패터슨 시장이 직접 가게를 방문하셨습니다. 시장님은 우리 가게에 표창패를 한 장 전달하셨습니다. 패터슨 시 상권을 살린 가게에 드립니다. 시장님은 짧은 인사말 뒤에 한마디 덧붙이셨습니다. 프랭크 사장님 가게 덕분에 메인스트리트 다른 가게들도 손님이 늘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메인스트리트 빈 점포가 7곳에서 2곳으로 줄었습니다. 저는 그 표창패를 두 손으로 받아들면서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가게 마감을 하고 위층 살림집으로 올라가는 길, 저는 카운터 끝자리에 잠시 앉았습니다. 56년간 해럴드 할아버지가 매일 앉으셨던 그 자리였습니다. 가죽 시트는 여전히 가운데가 둥글게 패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패인 자리 위에 손을 얹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해럴드, 우리 가게 살았어요. 4대까지 가게 됐어요. 거기서 잘 보고 계시죠? 가게 안은 조용했습니다. 형광등 하나만 카운터 위에 작게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2026년 1월의 어느 오후, 마이클 첸 기자가 1년 만에 다시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후속 기사를 쓰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1시간의 짧은 인터뷰가 진행됐습니다. 마지막 질문에서 마이클 기자가 물으셨습니다. 프랭크 사장님,
60년간 미국 음식만 고수하시다가 한국 떡볶이를 받아들이신 그 결정이 사장님 인생에 어떤 의미였습니까? 저는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1월의 패터슨 거리에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60년 동안 우리 가게가 미국이라는 정체성을 지키는 가게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건너온 떡볶이가 우리 가게를 살린 거예요. 그리고 알게 됐습니다. 진짜 미국 정신이 뭔지요. 좋은 음식 앞에서 북경은 없어요. 사람을 살리는 게 진짜 음식입니다. 1948년 우리 할아버지가 이탈리아에서 빈 가방 하나로 미국에 건너오신 것도, 1996년 김민수 사장님이 부산에서 떡 만드는 일을 배우신 것도 결국 다 사람을 살리는 음식을 만들고 싶었던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마이클 기자가 잠시 펜을 멈추고 저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그분의 눈가가 살짝 붉어진 게 보였습니다. 며칠 뒤 일요일 저녁 가족이 다 같이 위층 살림집 식탁에 모였습니다. 둘째 딸 줄리아, 사위, 그리고 손녀 소피아까지. 저는 식탁 한가운데 큰 접시를 올려놓았습니다. 한쪽에는 우리 가게 60년 미트로프, 다른 한쪽에는 김민수 사장님이 새벽에 직접 가져다 주신 떡볶이가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두 음식 사이에 작은 액자 하나를 세웠습니다. 1965년 할아버지 지오바니가 가게 앞에서 찍은 흑백 사진. 그 옆에 작은아버지 빈센트의 1953년 한국 사진도 함께 세웠습니다. 저는 가족들 앞에서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60년 전 할아버지가 이 가게를 차리실 때 당신께서 80년 뒤에 자기 손녀의 손녀가 한국 음식으로 가게를 살리는 모습을 상상하셨을까요? 70년 전 빈센트 작은아버지가 한국 페어에서 어린아이의 손을 잡으셨을 때 그 아이의 후손이 만든 음식이 우리 가게 식탁에 오르는 모습을 상상하셨을까요? 음식은 시간을 건너고 바다를 건너고 국경을 건넙니다. 그리고 결국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거예요. 손녀 소피아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한 가지 약속드릴게요. 저는 우리 가게를 5대까지 이어나갈게요. 그리고 언젠가 제 아이가 이 가게에서 자라면 그 아이도 미트로프와 떡볶이를 함께 먹으면서 자랄 거예요. 이게 우리 가게의 진짜 전통이에요. 저는 손녀의 그 말을 들으면서 안경을 살짝 닦았습니다. 안경 너머가 자꾸 흐릿하게 보였거든요. 그날 밤 저는 손녀 소피아한테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소피아야, 할아버지가 한국에 한번 꼭 가보고 싶구나. 그 떡을 만드는 나라를 직접 내 눈으로 보고 싶다. 김민수 사장님 고향 부산에도 가보고 싶고 작은아버지가 70년 전 서 계셨던 그 자리에도 가보고 싶다. 같이 가줄 수 있겠니? 소피아의 눈에 환한 빛이 차오르는 게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올여름에 같이 가요. 제가 다 준비할게요. 요즘 미국 전역에서 비슷한 시도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60년, 70년 된 미국 다이너들이 우리 가게 소식을 듣고 한국 음식을 메뉴에 넣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작년에만 미국에서 100곳 이상의 다이너가 문을 닫는 와중에 한국 음식 하나로 살아남은 가게들이 하나둘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 식품회사들의 미국 수출액은 작년 한 해에만 13% 넘게 증가했고 그 증가분의 상당 부분이 우리 같은 작은 미국 식당들로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가끔 가게 카운터 뒤에서 손녀가 손님들한테 떡볶이 미트로프를 서빙하는 모습을 가만히 바라봅니다. 23살 4대 사장 손녀의 활짝 웃는 얼굴이 60년 전 23살의 제 모습과 자꾸 겹쳐 보입니다.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손녀의 손에 들린 접시 위에는 미트로프와 함께 빨갛고 쫄깃한 한국 떡이 함께 놓여 있다는 것뿐입니다. 그 한 가지 변화가 우리 가게 60년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작은아버지 빈센트, 거기서 보고 계시죠? 작은아버지가 70년 전에 페어에서 만나신 그 한국 아이의 후손이 만든 떡이 지금 우리 가게에서 미국 사람들 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작은아버지가 그 시절 한 끼라도 더 먹이고 싶어 하셨던 그 마음이 70년이 지나 다시 우리 가족을 먹이고 있어요. 음식은 정말로 거짓말을 못합니다. 손이 한 만큼 맛이 나고 마음을 담은 만큼 사람을 살리는 게 음식입니다. 60년 전 할아버지께서 저한테 해주셨던 그 말씀이 70년 전 작은아버지께서 한국에서 보셨던 그 광경이 그리고 오늘 우리 가게 식탁 위에 놓인 미트로프와 떡볶이 한 접시가 결국 다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먹이고 살리는 이야기. 저는 다음 시간에도 전 세계를 놀라게 할 대한민국의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